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구조 설계 실무로서 일방향 슬라브 설계 2분할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순서로는 먼저 일방향 슬라브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일방향 슬라브 설계를 2분 안에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 나온 철근양을 토대로 슬라브 배근 타임 및 철근양을 비교하는 순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방향 슬라브와 관련된 것은 예전 유튜브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강의로서 슬라브 배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전반기에는 슬라브의 하중 전달이라는 주제로 슬라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일방향 슬라브, 그러니까 변장비라고 하죠. 단변 길이에 대한 장변 길이의 비가 2를 초과하는 일방향 슬라브의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방향 슬라브의 설계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먼저 설계 순서로는 먼저 슬라브 두께를 산정합니다. 두께를 산정하고, 그 두께를 산정하게 되면, 가정에서 산정하게 되면 그 두께에 따라서 데드로드가 결정이 되겠죠. 데드로드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용도별 라이브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 설계 하중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중 조합이 시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 형태를 통해서 개수 설계 하중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라브 설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사해법을 통해서 소요되는 휨 모멘트와 그 다음에 개수 전단력 값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 휨 모멘트 값, mu 값을 기준으로 공칭 휨 강도 저항 계수라는 Rn 값을 산정하게 됩니다. Rn 값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 Rn 값을 통해서 소요 인장 철근량인 로 값, 로를 산정하게 됩니다. 로를 산정하게 되고요. 그 로를 산정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소요 인장 철근량 AST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 인장 철근에 대한 철근량을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향 슬라브는 배력근이라고 하는 그 장변 방향의 철근량을 우리는 배력근이라고 하죠. 배력근은 수축 온도 철근량이라고 하죠. 그거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말하는 수축 온도 철근량을 잠깐 계산을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슬라브 배근 타입에 따라서 배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슬라브 두께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슬라브 두께를 산정하느냐? 이거는 그 KDS 142030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 사용성 설계 기준이라고 하죠. 이 기준을. 이 중에서도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처짐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두께를 산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살펴보면 단순 지지 같은 경우에는 스판의 20분의 1, 그죠? 20분의 1의 두께 이상을 슬라브 두께를 확보를 하면 별도의 처진 검토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죠. 그리고 1단 연속인 경우에는 24분의 1, 그죠? 24분의 1이고, 그리고 양단 연속인 경우에는 28분의 1, 그 다음에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L의 최소 두께를 산정하도록 처진 검토를 안 하려면 이렇게 기준에 신청하고 있고요. 보는 어떻게 했죠? 참고로 보는 단순 지지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1, 그죠? 1단 연속이면 18.5분의 1, 그 다음에 양단 연속인 경우에는 21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는 8분의 1의 그 최소 춤을 처진 검토를 안 해도 되는 춤을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인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SD 400 철근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SD 400뿐만 아니라 SD 500 또는 SD 600 철근도 사용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금 두께를 더 크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철근의 FI가 400메가파스칼 이외의 경우에는 계산된 H값 그 두께에 0.45 플러스 400분의 FI를 곱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SD500 같은 경우, SD500 같은 경우 여기다 5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500을 집어넣으면 아마 요 값이 계산해 보면 1.144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두께의 1.44를 곱하면 두께 이상을 확보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SD600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면 요게 FI 대신에 6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287 값이 나옵니다. 그거를 곱해서 그 두께 이상의 두께를 확보한다면 슬라브든 또는 일반형 슬라브든 또는 보든 별도의 처진 검토를 안 해도 된다고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결정이 되면요. 두께가 결정이 되면 데드로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에 맞는 라이브로드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에 대한 하중조합은 아시다시피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방향 슬라브는 단위폭, 그러니까 1m의 단위폭에 대한 슬라브 두께의 춤을 가진 어떻게 보면 단순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U값이 단위 제곱미터당 킬로뉴턴이라면 거기다가 1을 단위폭을 곱하면 일방향 슬라브이기 때문에 단위폭 1m를 곱하면 단위미터당 킬로뉴턴으로 오메가 U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일방향 슬라브를 설계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사해법에 의한 휨 모멘트 및 전단력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휨 모멘트를 그러니까 그 계산에 필요한 일방향 슬라브의 계산에 필요한 극한 최대 휨 모멘트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 또 전단력 값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산정하는 값을 기준에서는 해석을 뭐 연속보나 연속 슬라브에 대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근사해법을 통해서 그 값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KDS 142010의 4.3.1의 해석 방법에 대한 얘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MU 값은 오메가 U ln의 제곱을 기초로 이 앞에 계수값이 이제 형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U 값은 그 2분의 오메가 U ln, 그러니까 여기 단순보로 봤을 때의 전단력 값이죠. 등분파중을 받는 전단수 값에 앞에 계수를 붙는 형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전 유튜브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 경관을 가진 슬라브와 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적벽체 위에 들어서 슬라브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양 조적벽체에 얹어져 있는 그 슬라브는 핀 형태를 유지하겠죠. 핀 회전에 자유롭다고 볼 수 있고 가운데 경관도 핀 위에 얹어져 있는 연속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양 끝부분 외곽부의 조적벽체 위에 그러니까 지점이 구속되지 않는 쪽에 안쪽에서는 회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모멘트 값이 당연히 0이고요. 그리고 투스판의 내단부는 부모멘트가 걸리는데 마이너스 9분의 1 오메가 ln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모멘트는 플러스 11분의 오메가 ln의 제곱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슬라브나 보가 보통 여기 조적벽체라고 이제 그림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테두리보가 되고요. 본드빔이라는 테두리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슬라브를 이렇게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벽체를 콘크리트 벽체로 사용한 게 아니라 조적 벽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뭐 1비 쌓기를 하고 그 내부 벽체는 뭐 0.5비를 쌓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쌓고 그다음에 슬라브를 치고 그다음에 또 쌓고 위층에 그 벽체를 조적 벽체를 사고 슬라브를 치고 이런 형태의 그 A 형태를 많이 사용하다가 조금 더 진화가 돼가지고 이게 슬라브의 정착 A 같은 경우는 슬라브의 정착이 좀 마땅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두리보에는 본드빔이라는 이렇게 볼을 만들어서 슬라브를 정착을 쉽게 하는 형태로 또 이제 좀 진화가 됐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 내부에는 사실 잘 설치를 안 했죠. 왜 테두리부만 설치를 하는 형태로 연립주택이 많이 건설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타입이라고 한다면 그 슬라브 입장에서 보면 단부보에 일종의 그 약간의 구속이 되죠. 일체적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멘트가 조금 더 끌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부의 정모멘트는 조금 줄겠죠. 11분의 오메가 1보다 그래서 14분의 오메가 1 제곱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구조 지침에서는 나오고 있고 기준에서는 그다음 이건 똑같죠. 마이너스 9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은 똑같고요. 그렇게 표했고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요거 같은 거는 기둥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테두리 보도 있고 그다음 슬라브도 있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표시되는 요거를 이제 일종의 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라고 본다면 양쪽에 있는 그림상에 있는 보는 거더가 되겠죠. 거더에 붙는 연속보라고 한다면 거더에 붙는 단부 쪽에는 그 보통 저희가 빔인 경우에는 앞에 유튜브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불연속이라고 해가지고 그 핀으로 그죠? 핀으로 푼다 그랬죠. 핀다 푸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거더인 경우 그 거더가 기둥에 딱 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그죠? 연속으로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강성이 좀 더 분모멘트가 끌려 올라가서 마이너스 16분의 오메가 L의 제곱 그 분모멘트가 끌려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 정모멘트 중앙부의 정모멘트는 B 경우와 같이 보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스판은 내단부는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이건 똑같죠. 세 군데가 다 똑같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개 이상의 경관을 가진 슬라브와 보. 그죠? 슬라브와 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앞부분은 거의 위쪽 두 개의 경관을 가진 경우와 거의 같은데 뭐가 틀리죠? 여기 내단부의 부모멘트가 마이너스 9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 아니라 10분의 좀 줄었죠. 10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라는 게 좀 줄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양단 연속인 그렇죠? 중앙부가 여기가 이제 새로워졌는데 여기는 부모멘트는 마이너스 11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정모멘트 중앙부의 정모멘트는 16분의 오메가 L 제곱이라는 게 새롭게 여기 제시하고 있고요. 휘모멘트 계수를. 그 다음에 전단력도 알겠지만 대부분 다 단순보라고 생각해서 2분의 오메가 L을 기준으로 다 개수값이 1인데 뭐가 틀리죠? 여기 첫 번째 내단부 안쪽, 그렇죠? 여기만 15%를 더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1.15를 곱한 것이 달라짐을 알 수 있고요. 그거는 앞에 유튜브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실무에서 이런 근사해법에 대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슬라브 같은 경우는 보통 완전 그 요즘 현대 건축을 보면 테두리보의 강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테두리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콘크리트 보배근이라는 강의에서도 배웠지만 폐쇄형 스트럽을 쓰잖아요. 폐쇄형 스트럽을 쓰고 그 다음에 비틀림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게끔 배근적인 고려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테두리보에 대한 강성이 얇은 판의 슬라브 강성에 비해서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두리보의 비틀림 강성이 크기 때문에, 요즘 현대 건축물의 테두리보들은 강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이 C와 같이 단부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슬라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내단부 쪽에 연속 양단 연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조건이 슬라브가 받침부를 지나서 연속이 되거나 또는 받침부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고정이 된다는 것은 그 슬라브의 북모멘트가 걸리는 상부 쪽의 철근이 그 보에 충분히 인장 철근 정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연속의 조건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불연속인 조건은 이 슬라브가 요 보에 비틀링 강성이든지 아니면 휜 강성이 작고, 예를 들어 인방보라든지 이렇게 강성이 작은 경우, 비틀림 강성이 작은 경우에는 요 테두리보가 비틀림에 대한 저항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틀림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받침부를 불연속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비틀림의 저항을 어느 정도 하는 강성이 좀 비틀림 저항량의 강성이 커서 슬라브 입장에서 보면 단부 쪽의 상부 철근이 그 보에 충분히 인장 철근 정착이 가능하다 그러면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설계 방법으로서 소요 인장 철근량 및 실제 배근 간격 산정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개수 설계 하중이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근사해법으로 인해서 MU라는 그 휜 모멘트 값, 그죠? 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공칭 휜 강도 저항 계수라는 Rn 값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산정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MU를 파이 B D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 실무하신 분들은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요 공식은 다 외우고. 여기서 MU는 그 근사해법 또는 실용해법으로 산정된 소요 휜 모멘트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강도 감소 계수, 그래서 0.85 값을 쓰죠. 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B는 폭이기 때문에 슬라브의 단위폭, 그러니까 1m죠.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1000mm가 되고요. D는 슬라브의 유효 깊이입니다. 유효 깊이인데 보통 이제 D는 슬라브의 두께에서, 그렇죠? 압축 연단에서 슬라브 인장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죠. 중심까지 거리인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철근의 직경이 현재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는 보통 슬라브의 최소 피복 두께를 보통 기준에서는 20mm잖아요. 근데 저는 한 30mm 정도 선택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참고로 예전에 철근의 정착이라는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슬라브 철근의 피복 두께를 20mm 이상만 하면 되지만 20mm를 확보하는 것보다 30mm 정도 확보하면 철근의 슬라브 인장 철근 정착 길이를 되게 줄일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소 피복 두께는 20mm이지만 30mm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도 보통 여기서 가정을 하는 거니까 13mm를 기준으로 합니다. 13mm. 그럼 13mm를 기준으로 하면 13mm의 반, 그죠? 13mm를 2로 나눈 값에다가 플러스 30mm를 하면 보통 37mm 정도 되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 값을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Rn 값을 나옵니다. Rn 값이 구해주면. 그래서 Rn 값을 구하면 그 다음 순서로서 소요 인장 철근비라는 로우 값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값은 이렇게 수식이 되죠. 이것도 실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 공식이죠. 기본 공식이고, 여기서 보면 0.85 FCK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그 다음에 이거를 FI는 철근의, 그죠? 인장 설계 기준 강도, 인장 철근 강도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Rn. Rn은 뭐죠? 좀 전에 위에서 구했던 Rn 값. 그렇죠? 여기를 여기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0.85
FCK로 나눠줘서 구하면 우리가 소요 인장 철근량 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로 값을 구하면 다 구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럼 로 값을 구하면 단위폭당 소요 인장 철근량 슬라브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로 값이 여기 구해졌으니까 여기로 내려와서 로 곱하기 B가 얼마죠? 1m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여기 D값 구한 거 있죠? D를 곱해서 단위폭당 소요 인장 철근량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장 철근량이 구해지면 슬라브는 그 철근량을 어떤 직경, 하나의 직경의 철근의 간격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단위폭당 실제 배근 간격 X로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뭐 실무자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간격은 AST분의 AST는 뭐죠? 여기요. 나온 값이죠.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단위 폭닥이니까 1m. 그렇죠? 1000. A1은 뭐죠? 철근 한 개에 대한 직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다 외우고 계시죠? D10은 얼마죠? D10은 71 그렇죠? 제곱미터. 제곱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 제곱. 그렇죠? 밀리미터 제곱. 그다음에 D13은요. D13은 127mm 제곱. 그렇죠? 이렇게 다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철근 직경의 하나의 단면적에다가 넣으면 간격이 밀리미터 단위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순서를 거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런 수식들은 다 외우고 있고요.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외우실 수 되고, 이거를 전자계산기, 저장기에서 통계해서 바로바로 수식을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요 인장 철근 간격을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배력근으로서 일방향 슬라브의 장변 쪽으로 지나가는 배력근 철근량을 산정하게 되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건조 수축 및 온도 철근량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SD400 그렇죠? 철근의 항복 강도 SD400을 사용할 경우에는 몇 퍼센트죠? 철근비가 0.2%, 그러니까 0.002, 그죠? 해당되는 거, 이것도 다들 암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근데 철근을 아까 SD500도 쓸 수 있고, XD 뭐 600도 쓸 수 경우에 따라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됩니까? 그 철근 그 건조 수축 및 온도 철근비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상 어떻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0.002 곱하기 400을 FY로 나눠준 만큼 줄여줄 수 있다라고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500이면 어떻게 되죠? 500이면 아마 이 값이 500이면 아마 0.0016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0.16 정도 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강도를 높은 슬라브 철근을 쓸 경우에는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로 값이 나왔으니까 철근량은 당연히 AST는 로 곱하기 B 1m 1000 곱하기 D 값을 구해서 철근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철근량에 따라서 간격을 구하게 되죠. 간격은 앞에와 똑같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1000A1 나누기 AST로 이 형태로 건조 수축 및 온도 철근량, 그러니까 기본 철근량을 저희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방향 슬라브의 구조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제한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주군을 보면 일방향 주 인장 철근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철근량은 수축 및 온도 철근량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SD400 같은 경우는 0.002, 그러니까 0.1% 철근은 어디든 다 넣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위험 단면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멘트가 걸리는 위험 단면 단부 쪽과 정모멘트가 걸리는 그 위험 단면에서는 슬라브 두께의 2배 이하로 넣어야 됩니다. 슬라브 두께로 넣고 그 다음에 300mm 이하로 넣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위험 단면 이외의 최대 철근 간격은 슬라브 두께의 3배 이하 또는 450mm 이하로 넣어야 된다고 기준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배력근은요, 최소 철근량으로서
앞에서 설명했던 수축 온도 철근량만큼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최대 철근 가격은 슬라브 두께의 5배 이하, 그 다음에 450mm 이하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준에서는 수축 및 온도 철근의 최소 철근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축 온도 철근으로 배치된 이형 철근 및 용접 철망은 어떤 경우에도 철근비는 0.0014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SD400을 쓸 경우에는 얼마였죠? 0.002 이상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SD400을 쓸 경우에는 0.2%를 당연히 넣어야 되고 앞에 기준에 의해서. 그럼 SD 500을 쓸 경우에는 아까 계산해 봤더니 0.0016이 나옵니다. 그 16이 나오니까 이것도 16 이상 써야 되고. 근데 이건 SD 600을 쓸 경우요. 600을 쓸 경우는 이거 이상 써야 됩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다음에 수축 온도 철근비에 전체 콘크리트 단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수축 온도 철근 단면적을 단위폭 1m당 1800mm 제곱보다 크게 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SD400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슬라브 두께가 900mm 정도 돼야지 이제 이런 기준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건축에서 사용하는 슬라브 두께가 그 정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방향 슬라브 설계를 진짜 2분 만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앞에 설계 방법에 따라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향 슬라브 설계 예제로서 일단은 이 예제는 이 콘크리트 기준 강도를 24MPa를 쓴다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은 SD400, 그러니까 설근의 항복 강도가 400MPa를 쓴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했듯이 요 슬라브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요 슬라브를 확대해 봤는데요. 요 슬라브는 뭐 ES1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이제 순수판으로 따지면 됩니다. 이렇게 순수판, 그러니까 폭의 안쪽 면을 따지면 되는데, 요 순수판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변 길이는 3.8m, 3,800이고요. 그 다음에 장스판은 10.1m 정도 되나요? 10.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변장비가, 그렇죠? 2를 초과하게 되죠. 요 10.1을 3.8로 나면 2를 초과하기 때문에 ES1은 일방향 슬라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방향 슬라브가 해당되고, 맨 처음에 이제 요 일방향 슬라브 이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게 되면 먼저 두께를 가정을 해야 되겠죠. 두께를 가정을 하는데, 두께를 가정하면 보시면 먼저 이게 양단 연속이죠. 그렇죠? 양쪽에 지금 연속이 돼 있잖아요. 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양단 연속의 조건은 처짐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슬라브 두께 이상 하면 되니까, 아까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28분의 ln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단변 길이가 3.800이니까 28로 나누면 135.7mm 이상의 슬라브 두께만 사용을 하면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통 그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슬라브 두께 이상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80mm를 두께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설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보통 실무자들은 이건 양단 연속이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1단 연속은 얼마였죠? 24분의 ln 값 정도 되죠. 그러면 24분의 ln 값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150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80 정도로 그 기준으로 많이들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으로 일단 결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설계 하중이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겠죠. 그 설계 하중이 여기 보면 슬라브 두께는 180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나오죠. 여기 제곱미터당 킬로뉴턴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죠? 4.32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시죠? 이것도 예전에 또 공부를 했지만 예전 강의 보의 하중 산정 및 해석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슬라브 바닥판에 설계 하중을 한번 산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는 단위 최적당 중량이 어떻게 되죠? 24kN per 세제곱미터죠. 거기다가 곱하기 미터,
0.18을 곱하면 4.3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마감이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30mm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0.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린값은 0.3. 도하면 5.22가 나오죠. 데드로드의 합이. 그 다음에 라이브로드는 용도상 6kN per 제곱미터로 이 용도상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요걸 용도에 맞춰서 선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데드로드는 5.2, 라이브로드는 6.0으로 선정을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참고로 보통 전단 강도를 요번에는 그 문제 이제 해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전단 강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단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슬라브는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단 강도의 검토를 굳이 잘 안 해도 됩니다. 다 휨 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번에 참고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수 전단 강도는 U 값이 어떻게 돼 있죠? 아까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니까 1.2 곱하기 아까 데드로드가 합이 5.2죠. 그 다음에 라이브로드가 6이었죠. 다 곱하면 15.86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단위미터당, 단위 폭당 단순보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 1m 곱하면 오메가 U는 당연히 15.86이 나오죠. 15.86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단력은 여기 보면 근사해법에 대한 전단력은 양단 연속이기 때문에 2분의 오메가 L. 그렇죠? 그래서 여기 15.86 곱하기 3.8m 나누기 2를 하면 30.13kN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수 전단력 VU 값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슬라브 180에 견디는 설계 콘크리트 전단 강도 파이 VC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파이 6분의 1 루트 FCK 곱하기 B 곱하기 D. 그죠? 다들 외우고 계시죠? 신문자들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파이는 강도 감소 계수는 0.75죠. 전단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6분의 1 루트 요 콘크리트 강도 24. 그 다음에 단위폭 1m 곱하기 D는 얼마죠? D는 아까 그 180에서 37을 뺐나요? 그래서 보면 147.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보면 얼마죠? 87.57kN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결국 87.57kN이라는 설계 콘크리트 전단 강도는 계수 전단 강도보다 어떻습니까? 큽니다. 크기 때문에 별도의 전단 보강근은 안 넣어줘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게 역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전단 보강근을 배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슬라브는 보에 비해서 전단 보강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전단 강도만으로도 계수 전단력을 다 그렇죠? 커버를 하죠.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전단 보강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전단 강도 검토는 보통 이렇게 특별하게 안 해도 웬만하면 그렇죠? 다 그 두께 산정, 적절한 두께 산정만 하면 다들 오케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연습 삼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보호와 같은 경우는 어땠죠? 보호와 같은 경우에는 전단 보강을 해야 되는 값이 어떻게 그죠? 요 VU 값에 비해서 그 뭐죠? 요 파이 VC가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 VC가 VU보다 무조건 크면 전단 보강을 안 하죠.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보 같은 경우는 2분의 1 파이 VC보다 요게 이제 그렇죠? 요거 이상이 되면 그 적용하는 VU가 2분의 1 파이 VC 이상만 되면 전단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슬라브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휨 파괴, 전단 파괴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상에서 조금 좀 여유 있게 봐준 거고, 근데 보는 전단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러블 백은 설치해야 되는 그 값을 낮춰놓은 겁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단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필요하지만 대부분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소요, 철근량 산정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 뭐라 했습니까? 제가 그 양단 연속인 경우가 많다. 일방향 슬라브는 양단 연속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외곽이라고 치고 외곽에 이제 여기가 벽체가 있다고 칩니다. 여기 벽체, 콘크리트 벽체가 있다고 칩니다. 콘크리트 벽체가 있고 여기에 그냥 슬라브가 이렇게 외곽에 꽂혀진 경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단 연속으로 봐도 되죠. 그 대신에 물론 이쪽에 상부 철근이 슬라브 단부의 상부 철근이 이 벽체 속에 충분히 인장 철근 정착이 된다는 조건 하에 이것도 고정단으로 볼 수 있다고 기준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웨이 슬라브는 보가 있는 경우 대부분 양단 연속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한번 챙겨 보시면 좋고요. 그러다 보면 양단 연속이면 슬라브가 단부 쪽의 북모멘트는 얼마죠? 근사이법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1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모멘트는 16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모멘트는 본 경우에 보면 11분의 아까 오메가 6이 얼마라 그랬죠? 15.86이라 그랬죠? 여기다 곱하기 그 순스판 3.8을 곱하면 마이너스 20.85 kNm에 대한 소요 휨 모멘트가 나옵니다. 크기가 요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철근량을 배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모멘트 하부근이죠. 하부근 중안부 하부근은 16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니까 16분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15.86 곱하기 3.8의 제곱을 하면 14.31 그렇죠? 킬로뉴턴 미터 단위 미터당 이 정도의 소요 휨 모멘트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요거에 의해서 우리는 배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외워야 될 공식을 토대로 맨 처음에 계산을 하면 먼저 mu 값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Rn 값을 구해야 합니다. Rn 값 공중 휨 강도 저항계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20.86이 나왔죠? 곱하기 단위 환산을 위해서 단위를 다 뉴턴하고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면 10의 6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0.85 나눠주고 B는 단위 폭이니까 1m 그러니까 1000 곱하기 D는 아까 뭐라 그랬죠? 슬라브 두께 T에다가 그죠? 빼고 그죠? 그래서 유효 D 값 깊이라 그랬죠. 이거의 제곱을 하면 1.2가 나옵니다. 대충 1.220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요거를 나왔으면 로 값을 구할 수 있죠. 로 값은 요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요 공식에서 요 Rn 값을 어디다 넣으면 됩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 콘크리트 강도 24, 그 다음에 철근 강도 400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소요 인장 철근비가 계산이 되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0.003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그러면 단위 폭당 소요 인장 철근량 AST는 로 곱하기 BD니까 로 여기 있죠. 요 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003 곱하기 1000 곱하기 D 여기 D 나왔잖아요. 요 D 값 180에서 37 뺀 거 146을 곱하면 단위 미터당 429mm 제곱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곱이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철근 직경과 간격으로 표시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단위 폭당 실제 배근 간격 S는 예를 들어서 단부 쪽이니까 13mm 철근과 직경 10mm 철근을 같이 혼합해서 쓴다고 본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거의 하나의 직경 요거의 철근 한 개의 직경은 99가 됩니다. 99 mm 제곱. 요거는 이제 10mm 철근에 71, 13mm 철근에 17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99가 되죠. 그렇죠? 출모하신다면 이것도 그냥 외우고 계시죠. 그러면 간격은 공식이 이렇다 그랬죠. 1000 A1 99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철근량, 여기 있는 철근량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간격이 밀리미터 간격으로 나오죠. 얼마요? 123.8mm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5cm 단위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를 10mm 철근과 13mm 철근을 혼용해서 쓸 경우는 200 간격으로 배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실제로 13mm 철근과 10mm 철근을 같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골뱅이 간격 200mm 간격으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 나는 촘촘한 간격으로 작은 직경의 층을
쓰겠다.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10mm 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1000 곱하기 71 나누기 429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나온 값에 그 작은 간격으로 하면 10mm 철근을 쓸 경우에는 150 간격으로, 그렇죠? 배근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중앙부의 하부 정모멘트 인장 철근량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아까 모멘트 값이 얼마였죠? 14.311이 나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Rn 값 구했죠. Rn 값 구했고 공식에 따라서 쌓았고 해서 Rn 값이 0.82가 나오겠죠. 그러면 Rn 값 구하고 요거를 로 값을 구할 수 있죠. 다음에 그럼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공식에 로 값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로 값을 산정할 수 있고요. 로 값을 산정해서 철근비를 구하면 철근비 AST를 구할 수 있죠. 그죠? 단위 폭당 소요 철근량을 구하면 요 로 값이 0.0022가 나왔네요. 요것도 이렇게 넣어서 1000 곱하기 B값 하면 또 철근량이 나오죠. 그러면 또 간격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죠? 요번에는 10mm 철근을 사용했다고 하면 1000 곱하기 1000에 A1 71이죠. 10mm 철근이니까 거기다가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226.6mm가 나온다래. 그럼 뭐 200 간격으로 배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mm 철근 200 간격으로 배근하면 그 이하로 배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Mu를 구하고 그 다음에 로 값을 구해서 로 값을 통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Rn 값을 구해서 그 다음 철근비를 로 값을 구하고 AST 값을 구해서 간격으로, 그렇죠? 이런 순서로 전자계산기를 잘 누르면 되죠. 빨리 누르면 되죠. 빨리 누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테크닉인데 여기 보면 중앙부 정철근량의 철근비는 또 굳이 이렇게 또 일일이 구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담부의 상부 북모멘트 철근량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완전 비례하지는 않지만 계산법에 따라서 비례하지만 중앙부 정모멘트 철근량은 몇 %죠?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근사회법에 의해서 11분의 1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의 정모멘트는 1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1분의 1에 대한 16분의 1은 대충 몇 %입니까? 계산해 보면 0.7 정도 나옵니다. 70%.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곱하기 0.7 정도를 곱하면, 그렇죠? 곱하면 이 철근량이 대충 나오죠.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바로 S와 S를 구해서 간격을 구해도 어떻게 보면 크게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쉽게 또 이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엔 배력근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SD400을 쓸 경우에는 0.2%, 0.001을 곱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180 두께를 쓰면 여기 보면 필요한 최소 수축 및 온도 철근량은 0.002 곱하기 B는 뭐죠? 단위 1m죠. 그 다음에 두께. 여기서는 유효 D가 아닙니다. 전체 두께입니다. 그래서 180을 곱해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단위 미터당 360mm 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슬라브 같은 경우는 당근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변만, 그렇죠? 배근이 됐다고 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S는 1000분의 A1 10mm 철근을 쓴다고 쓰면 직경 10mm, 여기 360을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 몇 간격이 납니까? 197mm가 나오기 때문에 뭐 좀 아깝긴 하지만 5cm 단위, 50mm 단위로 좀 자르면 150 간격으로 배근을 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죠. 근데 양면으로 배근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슬라브 입장에서 하부근과 어느 단면에서 상부근을 같이 배근할 경우에는 그게 합쳐져서 수축 및 온도 철근량이 되기 때문에 그 360의 반을 쓰면 됩니다. 한 면의 간격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좀 계산해 보면 394mm가 돼서 뭐 이것도 좀 아깝긴 하지만 5cm 단위로 해서 이렇게 좀 그 적은 간격으로 하면 350mm
나오는 거죠. 350ml 간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배근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배근량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부의 상부근 인장철근량도 나오고 중앙부의 정분멘트 인장철근량도 구했고 그 다음에 장변 방향의 수축 및 온도 철근량도 간격이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배근을 통해서 배근법을 통해서 그거를 표현하면 됩니다.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배근법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슬라브의 배근편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별로 틀리고 그다음에 또 엔지니어 설계자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배근 그 타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쓰는 타입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B타입 먼저 볼까요? B타입 먼저 볼게요. B타입 같은 게 보면 아까 그 단부 B타입은 이렇게 생겼죠. B타입은 1, 2, 3번 철근이 A타입과 똑같아요. 그런데 1번 철근이 중앙부의 스트레이트로 쭉 지나간 거죠. 이것만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만 다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타입을 쓸 경우에는 보면 1번, 2번, 3번 철근 중에서 2번 철근이 벤트바입니다. 2번 철근이 벤트바서 지금 실선은 상부 철근이고 점선은 하부 철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철근이 단부에서는 상부 철근이 되고 인장 철근으로서 그리고 중앙부에서는 하부 인장 철근이 돼서 그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같이 쓰기 때문에 결국 1, 2, 3번 철근의 간격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구했던 예제를 보면 단부에서는 10mm, 13mm 철근을 같이 쓸 경우에는 200 간격이 나왔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1번 철근을 13mm 철근을 400 간격으로 보내고 2번 철근을 10mm 400 간격으로 보내고 3번 철근을 10mm 400 간격으로 보내면 어떤 실제 배근량은 단부 쪽에서는 1번과 2번 철근이 상부 철근으로서 합쳐지니까 결국 10mm, 13mm와 10mm 철근이 200 간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는 어떻게 되죠? 2번 철근과 3번 철근이 합쳐져서 실제 간격이 되기 때문에 10mm 철근 200 간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맞춰서 아까 설계가 된 거죠. 설계가 됐는데 그런데 4번, 5번 철근은 어떻게 했죠? 4번, 5번 철근은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철근을 요거대로 그대로 그 단부 쪽에서는 13mm와 13mm 철근이 200 간격으로 배근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 요 중에서 작은 철근,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작은 철근 10mm 철근을 200 간격에서 100 간격으로 느리고 그렇죠? 그럼 느리면 어떻게 합니까? 300 간격.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 배근 스타일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0 간격으로 느리지 않고 한 50 정도 느립니다. 그러면 이게 50 정도 느리면 200 간격이니까 250 간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5번 철근은 그 주열대 부분에 주열대 4분의 LX라는 주열대 부분에 하부 철근이잖아요. 요거는 3번 철근을 기준으로 이것도 요 경우에는 이렇게 얼마큼 느렸죠? 중앙부의 하부 철근은 200 간격이니까 이것도 100mm 느려서 300 간격으로 배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느릴 수 있다는 거. 요 근거는 뭐죠? 요 근거는 옛날에 허용도 설계법부터 나오는 개념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보가 있고요. 여기도 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살짝 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쪽 구간은 주열대 구간은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 개념상 변장비가 2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변 방향으로만 힘이 모두 작용한다고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3변지지 슬라브가 되는 겁니다. 엄밀히 보면 여기 보면 이 보도 또 지지를 하잖아요. 이쪽 보도 이런 주열대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감안을 해서 실제로 유한 요소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철근량이 여기 중앙부에 철근량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을 물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테크닉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장변 방향의 배력근 수축 및 온도 철근량이라고 그랬죠. 0.2%에 해당되는 그거는 또 어떻게 배근을 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B타입은 여기 보면 이게 온도 철근량이잖아요. 온도 철근량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면
여기 단부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보세요. 6번 철근과 7번 철근은 그렇죠? 같은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배근을 했냐면 500, 500. 그러니까 상부근이 250 간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8번 철근, 하부 철근, 정밀미터까지 쭉 올라오는 이것도 500 간격으로 이렇게 배근을 했습니다. 500 간격으로 배근을 한 이유가 근데 이게 600 간격으로 예를 들어 배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모자릅니다. 0.2%라는 요 구간에서 0.2%라는 그렇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0.2%라는 수축 및 온도 철근량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배력근이라는 요 철근을 500으로 맞춰서 250 간격으로 한 이유는 그렇죠? 0.2%는 온도 철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뭐 상세히 한번 계산해 보려면 600 간격으로 한번 고쳐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예 이게 좀 모자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장변의 6, 7, 8번 철근량은 10mm 500 간격으로 해서 결국은 단부에서도 상부근이 250 간격, 중앙부에서 250 간격을 맞춰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번과 10번 철근량은 또 이쪽에 실제로 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 250mm 250 간격 9번 철근은 6번 철근, 7번 철근 상부근에 10mm 250 간격이니까 100만큼 늘려서 350 간격으로 맞춰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 250 간격에서 100마리 늘려서 350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 준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9번 철근과 10번 철근이 양면 배근이잖아요. 350 간격으로 해도 어떻습니까? 여기 괜찮죠? 여기 앞에서 계산해 봤지만 여기 350 간격으로 계산해도 0.2%라는 그 온도 수축 및 온도 철근비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럼 또 누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원의 슬라브라는 컨셉상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는 보하고 여기 있는 보를 기준으로 원의 수로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 이쪽 보가 있다고 해서 뭐 100이든 또는 500이든 늘려줘서 철근량을 줄여줬다 그러면 실제로 이쪽 철근량 이쪽 철근량에 대한 또 단부 쪽에 고려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여기 결국 단부 쪽에 6번 철근과 7번 철근이 300mm 이하로만 배근을 하면 대충 들어옵니다. 거의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건 250 간격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온도 철근량 때문에 보냈지만 어쨌든 250 간격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뭐 또 얘기를 하시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뭐 심의를 받다 보면 또 심의위원님들께서 또 원리 원칙 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실무적으로 보면 요런 원리로 해서 문제 없다. 100이든 또는 50이든 늘려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거를 규명하면 되고 또 그걸 굳이 또 막 그 상세히 규명하려면 유한요소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으로 놓고 유한요소를 판을 이렇게 유한요소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이게 다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이제 그 근사해법이라는 것이 여유 있는 휨 모멘트에 대해서 설계한 값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양단 연속이라고 치죠. 양단 연속이라고 치면 여기가 고정단, 그렇죠? 고정단이라고 치고 여기 고정단이라고 치고 등분파 중에 걸리면 휨 모멘트가 역학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서 단부는 얼마죠? 마이너스 12분의 오메가 L 제곱이죠. 여기는요 24분의 오메가 L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그 분모멘트의 최상단과 정모멘트의 최상단의 요 값, 그렇죠? 요 최대값, 여기는 단순부와 같이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학적인 원리인데 실제로 근사해법은 이 값이 단부에서는 마이너스 11분의 1이고 여기는 플러스 16분의 1이니까 여기 최고점과 여기 초기점의 값이 8분의 오메가 L 제곱보다 훨씬 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되게 여유가 있는 값입니다. 여유가 있는 값이고 또한
연속 보나 연속 슬라브는 기준적으로 얘기하면 모멘트 재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모멘트 재분배, 뭐 담부 쪽에서 20% 이내에서 모멘트 재분배가 가능하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또 실질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훨씬 적은 힐모멘트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도, 그죠? 근사해법을 설계로 한다는 것들은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실무자들은 많이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줄여주고 이런 것도 좀 물량을 절감하기이고 실질적인 응력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배근한다는 거 또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A타입. A타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죠? A타입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또 A타입을 많이 쓰죠.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 A타입 같은 경우는 이 슬라브도크가 이 예제 같은 경우는 180이다 보니까 이 온도 철근에 대해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10mm 철근으로 바꿨잖아요. B타입에 비해서 10mm 철근으로 바꾸면서 간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간격을 좁혀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중앙부에서 상부 철근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온도 철근에 따라서 철근량이 결정되는, 그죠? 응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준상에 나오는 0.2%라는 온도 철근량에 따라서 철근비에 따라 결정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10mm 150 간격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좀 단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담부 쪽에는 뭐 마찬가지로 여기 2번, 3번, 1번, 2번의 상부 철근에 대해서, 그죠? 100간격으로 늘려준 거고 150 간격이니까, 그죠? 250 간격. 그 다음에 하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직경의 철근에 250 간격으로 늘려준 거. 이거는 이제 똑같은 패턴인데 어쨌든 요 상부 철근이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에서 최소 철근 수축 및 온도 철근 0.2%에 따라서 배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이상한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변 방향, 배력근에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배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단변 방향과 똑같은 스타일의 배근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여기 9번과 10번 철근은 양면 배근이기 때문에 요거에 비해서, 그죠? 350까지 아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따라주고, 그래서 따라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 A 타입이 슬라브 두께가 180인 경우에는 조금, 그렇죠? 좀 과다 설계가 되는 겁니다. 철근량이 온도 철근에 따라서 거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슬라브 두께가 150mm 이하, 그렇죠? 슬라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A 타입이 B 타입에 비해서 그죠? 중앙부 상부 철근이 스트레이트로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좀 물량이 적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슬라브 두께가 보니까 180불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대려 온도 철근량에 대해서 A 타입이 거번을 하다 보니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형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심플하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요 C타입도 많이 쓰죠. 그냥 스트레이트 배근, 일명 빨래줄 배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1번 철근량이 어떻게 죠? 여기만 필요한 거죠. 사실 여기만 필요한 거죠. 담부에. 요거는 그냥 아까 나왔듯이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중앙부 하부 철근은 여기만 필요한 거죠. 그죠? 중앙부에서만. 요것도 어떻게 해요? 10mm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대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요쪽 장방 방향의 철근은 아까 양면 배근을 하면 150간격, 350간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거 그냥 쭉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배근을 해서 끝내는 거. 그죠? 요런 C타입도 이제 최근 들어와서 좀 많이들 쓰시죠. 많이들 쓰시는 이유가 앞에 A타입과 B타입은 벤트바가 있습니다. 벤트바가 있는데, 벤트바를 현장에서 좀 이렇게 가공하기를 귀찮아하세요. 그 다음에 절단한 또 A타입 같은 거는 그 담부 쪽에서 절단 철근량이 있잖아요. 또 그것도 좀 귀찮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벤트바와 절단 철근량을 하려다 보면 철근에 로스 철근이라고 하죠. 그죠? 버려지는 철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 시공이 또는 정밀 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로스 철근량 따지면 그냥 이렇게 빨래줄 배근 같은 C타입이 더
물량이 크게 차이 없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들 가기도 하죠. 그래서 또 요 D타입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야, 이건 너무 좀 더 과해 보이죠? 철근량이. 어쨌든 왜냐면 중앙부 상부구는 필요 없는 철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단부 쪽에 하부 철근은 또 필요 없는 철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불리한 단면을 기준으로 그냥 스트레스 빨래줄 배근을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 뭐 D타입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D타입은 여기 보면 1번 철근은 상부 철근으로서 스트레이트 배근을 하고 2번 철근은 벤트바를 쓰고 3번 철근은 하부 철근으로서 스트레이트 배근을 해서 이렇게 보면 1번, 2번이 아까 여기 단부 쪽에 13mm 철근과 10mm 철근이 합쳐져서 200간격 됐잖아요. 그리고 중앙부는 그냥 10mm, 2번과 3번 철근이 합쳐져서 되는 거니까 10mm 200간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배근을 하고 장변에는 배력근으로 해서 쭉 그렇죠? 배근을 하는 타입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건 뭐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열대 부분에 그 앞에서 보면 여기 4번, 5번 철근 뭐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주지 않았죠? 여기는 주열대 중간대 개념으로서 분리를 해서 단부 쪽에 4번, 5번, 뭐 9번, 10번 철근들을 좀 간격을 좀 더 늘려줬는데 이거는 그렇죠? 이건 그냥 배력 늘려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죠? 이거는 원웨이 슬라브를 기준으로 여기를 줄여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나눠서 단변 방향의 주열대 부분을 나눠서 이 간격보다 이거를 늘려주면 6번, 8번 철근을 이렇게 그렇죠? 넓은 간격으로 아까 이건 그러면 이게 뭐 몇 간격이죠? 300 간격, 300mm 간격을 초과하잖아요. 그 여기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 4분의 LX 구간의 주열대 부분의 철근량을 그렇죠? 줄여주지 않은 거죠. 넓혀주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스타일. 어떻게 보면 철근, 배근의 스타일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물량을 비교해 보면 한번 이게 단위 패널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B타입이 가장 저렴하게 나옵니다. B타입이 철근 물량 보면 B타입이 가장 저렴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타입, 그렇죠? 변형된 D타입. 그 다음에 C타입, 그렇죠? C타입. 그리고 가장 물량이 많이 나는 게 A타입. 이거 왜 그랬다 그랬죠? 온도 철근 0.2%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다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슬라브 두께에 따라서 온도 수축 및 온도 철근량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물량을 절감할 수 있는 슬라브 타입을 선정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쨌든 좀 길게 설계를 그 강의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2분 안에 원웨이 슬라브 설계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는데 저희들 직원들 한번 연습시켜 봤습니다. 이 예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빨리 맨 끝에 배근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느냐를 했더니 뭐 대부분 2분 안에는 해내요. 실무자들은 2분 안에 해냅니다. 조금 좀 익숙치 않은 직원들, 신입사원들이나 한 3분, 어떤 직원은 뭐 1분만 할 수 있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1분 안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전자계산기 빨리 누르면 됩니다. 전자계산기 빨리 누르면 되고 결국 뭐죠? M6값 구해서 분사해법 그렇죠? 구했죠? 그 다음에 Rn값 구해요. Rn값 빠바박 전자계산기 그죠? 빨리 구하고 그리고 Rn값 딱 구해놓고 롯값 구할 수 있죠?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롯값을 구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롯값을 그래놓고 롯값 AST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철근량 딱 뽑아내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어떤 타입의 배근 스타일로 배근을 하는 것이 슬라브 배근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그렇죠? 실무자들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길게 수업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한번 실질적으로
이 예제를 통해서 익숙하게 전자계산기를 빨리 누르는 트레이닝,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2분 만에 진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으신지, 본인은 진짜 1분 만에도 할 수 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빨리, 그죠? 실무는 어떻게 보면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효율적으로 빨리 답을 찾아내는 게 이게 실무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재미삼아, 그리고 연습삼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